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이대현 선생님의 대화 상황을 기반으로 세 가지 물음표에 직접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준 답변을 기반으로 지난 시간 활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보기를 짚어보고 할게요.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밑줄을 쳐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이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쉽게 바꾸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 자, 이것은 머릿속에 꼭 담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외래어 외국어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말이 한 번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한테 사용되기 시작하면 사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 생각을 기반으로 이어지는 활동들이 좀 생각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외래어랑 외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외래어는 우선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할 만한 고유어나 한자어가 없는 것을 교과서에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외국어랑 잘 비교하셔야 돼요. 외국어는 그런데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도 있고 또한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어 볼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외래어는 우리말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기가 어렵고 외국어는 아직 우리말로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유어 혹은 한자어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게 교과서적 정의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한 상태로 우리 여러분들의 과제 답변을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7가지의 문장을 주고 그 문장들에 나온 단어들을 각각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꿔보라고 문제를 내줬어요. 여러분들의 답변 보겠습니다. 야, 오뎅을 어묵이라고 바꿔준 친구가 많이 있었어요. 이건 충분히 순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단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커튼이란 단어는 물음표,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죠. 몇몇 친구들은 창문 가리개, 햇빛 가리개, 천막, 장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는데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커튼과 똑같은 의미일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요점, 중점, 핵심 이렇게 바꿨는데 이건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 세균 질병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른 말이죠. 자, 세균이 어떤 세포의 일종이에요. 실제 생명체라고 보면 바이러스는 그 생명체에 기생해서 사는 단백질 세포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개념이 명확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역시 물음표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휴대전화, 전화기와 스마트폰의 의미가 좀 달랐죠. 자, 지금 여기 선생님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전화라고 하는 건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어떤 의미가 더해지냐면 여기에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의미가 더해져야 됩니다. 이게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랑 조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꿔쓰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일은 할인, 가격 인하로 바꿔 써봤고요. 힐링은 휴식, 치유로 자연스럽게 바꿔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튼과 바이러스와 스마트폰 이 세 가지 단어를 바꿔쓰기 어려워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답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바이러스, 스마트폰 같이 사회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은근 어렵다. 이거 앞에 보기에 나온 내용이랑 유사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들은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은 왜 레어가 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커튼이라고만 사용했지 여기 나와 있는 가리개는 어색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말을 계속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바꾸기 어려운 것 같다. 즉, 다른 나라에서 한번 들어온 말이 한번 정착돼서 사용되다 보면 다른 말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색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잘 읽어봤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과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게 외래어고 어떤 게 외국어일까 구분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한번 쳐봤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오뎅, 커튼, 포인트, 바이러스, 스마트폰 모두 사전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바로 우리말, 즉 외래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 좀 의외지 않아요? 왜냐면 오뎅은 어묵으로 바꿔 쓸 수 있었고 포인트는 핵심으로 충분히 바꿔 쓸 수 있었으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외국어 아니야? 교과서 개념에서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외래어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세일과 힐링은 우리말로 인정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힐링은 사전에 쳐봐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말 셈에만 등재되어 있는 외국어입니다. 자, 충분히 그래서 순화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세일은 사전에 있긴 한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뜻이 아니에요. 세일이 고객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파는 일이라는 뜻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일이라는 말을 할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서로 뜻이 다르죠. 그래서 이 세일이라는 우리의 용어는 아직 우리말로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어 사전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전체가 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문법적인 개념을 만드는 것은 국립국어원에서 땅땅땅 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정하기 이전에 우리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법이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어 사전을 통해서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음표의 답을 해볼 시간이죠. 두 선생님의 대화 상황 속에서 전문가이신 이대현 선생님이 사실 한자어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던진 세 가지의 물음표 중에서 1번과 2번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번 물음표는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였는데 아무래도 이 한자라고 하는 게 신라 시대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글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권력이니까 그 권력을 담당하는 계층들, 조선시대에는 그 양반들이겠죠. 이렇게 양반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그들이 사용하는 글이 많이 남아서 한자어가 더 풍부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더 고급스러운 어휘일까? 이거는 많은 친구들이 고정관념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왜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었을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1번 부분에 양반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반 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양반이 사용하는 용어 고급스러운 용어겠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쭉 그 인식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답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한자어가 갖는 특징을 얘기해 준 친구가 있었어요. 한자어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거나 조금 더 정확한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고급스럽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했던 것은 사실 이 세 번째였습니다. 한자어와 고유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자어와 고유어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했고요. 자유롭게 이야기한 결과를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가장 인상적인 답변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좀 어렵다.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왜 꼭 분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훌륭합니다. 자, 이게 바로 물음표 그리기의 시작인 거예요.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왜 해야 되지? 라고 물음표를 그리는 것이 문법 공부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이 질문을 다른 친구들의 답변을 통해서 조금 해소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친구들의 답변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한자어는 조금 어렵지만 더 자세하고 간결하게 알려주는 특징이 좋은 것 같다. 고유어는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문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한자어와 고유어가 갖는 장점들, 그러니까 특징들을 잘 정리해 줬어요. 자, 이거는 아주 훌륭한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 보시면 한자어와 고유어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좋은 점이 있고, 이거는 위에서 이 친구가 얘기해 준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각각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둘 다 소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우리가 한자어 고유어를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앞으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소중한 우리말이고 둘 다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둘 다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과제를 할 때도 쓸 수 있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내용만 봐서는 아직 이 첫 번째 친구의 질문에 온전한 답변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의 질문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냐. 나는 우리말에 소위 말해서 네이티브 스피커다.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우리말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내 일상생활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굳이 이 말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를 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위에 나와 있는 이 특징을 기반으로 이 마지막 답변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한자어와 고유어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분류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유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면서도 조금 더 친근하게 우리 고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한자어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전문적인 내용을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잖아요. 한자어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여온 말이니까 우리말, 그러니까 고유어나 한자어로 대체할 수 없는 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진 언어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지 알기 위해 분류를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문법은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잘 표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휘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느낄 수 있어야겠죠. 자, 어때요? 좀 답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과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오늘 새로운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솔쌤이 여러분들한테 던질 물음표는 바로 공공언어에서의 과도한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공공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언어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혹은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공공언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도되는 언어 혹은 행정기관, 법원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다 공공언어에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 공공언어에 너무나 많은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가 사용된다는 현실이에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 속에 담긴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해보며 솔쌤의 물음표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러닝 밀리터리 반트 재생학교, 피스앤라이프 존 페스티벌 모두 공공기관들이 하는 사업들인데요. 무슨 사업인지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한글 보호와 육성 대신 오염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실태를 임서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주니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띄어쓰기도 없는 멘토 매칭데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청소년 창업 지원 사업인데 언뜻 들어선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모르겠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서. 국립국어원에는 이런 공공기관의 외국어 오남용 사례가 해마다 100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러닝 밀리터리 반트 재생학교는 강원도 철원군의 제대군인 교육이고 YG 밀리터리 페스타는 양구군의 군인 문화축제입니다. 스타트업 큐브 앤 메이커 스페이스는 강원대학교의 창업 지원 공간이고 피스 앤 라이프 존 페스티벌은 강원도의 접경지역 문화축제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멋있어 보인다거나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라고 해명합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외래어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달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순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작 시민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YG 밀리터리 페스타예요? 잘 모르겠어요. 한글로 바꾸면 다 같이 알아듣고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 전문가들도 문화 사대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언어적 사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특히 영어를 쓰면 뭔가 더 고급스럽다거나 또 새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외국어를 좀 남용하는 것 같고요. 한글 사용을 앞장서겠다며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자체는 모두 87곳. 하지만 이런 조례는 그저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자, 2019년 10월 9일에 보도된 뉴스 자료입니다. 자,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 공공언어에 얼마나 많은 외래어와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에는 더 많은 외국어와 외래어가 공공언어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볼까요? 교육부와 교육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서 콩글리시가 상당히 많다는 지금 비판적인 의견인데요. 밑에 한번 볼게요. 코로나19와 교육, 뉴노멀에서 베럴노멀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외국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새로운 기준, 더 좋은 기준으로 바꿨을 수 있는 부분이죠. 굳이 외국어로 쓴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제로 에너지 그린 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또한
대한민국 대전한 한국판 뉴딜, 온라인 전시로 떠나는 언택트 세계여행, 그리고 에버러닝,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언택트 시대, 나도 코로나 블루가 아닐까? 블렌디드 수업, 헬스인 보건교육. 자, 이런 걸 보시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포스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외래어 혹은 외국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한자어가 없다고요? 한자어도 공공 언어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한번 다른 기사도 볼까요? 자, 이걸 보시면 표제가 읽고도 이해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실질 문맹률이 높다, 이런 부분이에요. 공공 언어에서 한자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법률 안에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태한, 게을리한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래요. 수취하는, 걷어들이는, 최고, 이건 촉구라는 말이고요. 장구는 장례도구라는 말이랍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솔쌤도 국어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공공 용어 중에 하나인 법률 용어 그리고 행정 용어에서는 이런 어려운 한자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 사용 실태를 보고 왔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솔쌤이 던지는 질문은요. 왜 공공 언어에서 과도한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일단 많이 사용되는 건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지, 혹은 몇몇 사람들이 왜 이거를 문제점으로 비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써주시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왜 공공 언어에서는 이런 외국어, 외래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지. 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자,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국어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겠죠. 공공 언어 속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를 우리말 혹은 순화어로 풀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은 솔직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공공 언어 속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그리고 한자어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의 평소 매체를 접하면서 느낀 느낌을 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의 주장, 이 주장이겠죠. 이 주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주셔도 돼요. 그 주장에 공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주장에 반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등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 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출해준 물음표에 대한 답변, 그 답변을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또한 우리가 고유어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구성한 그 모둠별 활동을 할 시간입니다. 도전 가나다 노래방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주 중에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수업 함께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얼굴 보고 교실에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